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단한 내용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정상적으로 진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생각하시면 오늘 또 좀 쉬워질 거고, 오늘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오늘 처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될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자, 용어부터 그대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부동산 공법 그러면 시험 과목으로서 6개 법령 6개 법령을 배우는 시간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항상 특성이 너무 이게 방대하고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과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용어 정리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문이 딱 나오면 그 지문을 끊어서 읽으면서 이 뜻이 무엇이냐 하고 그 용어 정리만 정확하게 하시면 조문은 자동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과목 이름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가 있고 또 대표적으로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이다 이 뜻이에요. 토지나 건물에 관련된 공법이다. 그럼 여러분들 일상생활할 때 토지하고 요 건축물을 우리 보통 일반 생활할 때는 땅이다 하는 게 토지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보통 건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률 용어는 건축물이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만 이해하실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보통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토지다. 그 다음에 건물 하면 여기서는 건축물.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에 관련된 공법. 그럼 법이란 무엇이냐? 자, 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사법이 있다고 그러죠. 사법. 그리고 공법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법은 크게 두 개로 분류하라 그러면 사법과 공법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자 공법을 배우는 거다 그 뜻이에요. 그럼 사법과 공법의 그 차이점, 구분점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은 사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사인하면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는 개인이죠. 우리 개인과 개인간이 어떤 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공법이라는 것은 국가가 우리 사인들한테 강제성을 갖고 있는 방식,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 이런 것들을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 자체를 보면은 이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죠. 수평적. 누가 더 순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둘이 동등한 위치에서 법률 관계가 해결되면 사법이다. 그런데 요 공법은 국가가 사인에게 수직적 관계란 얘기예요. 수직적. 그리고 양쪽으로 화살표가 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돼 있죠. 화살표가 아래로만.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는 법은 공법이다. 그럼 왜 그렇게 하는가? 결론은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규제.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배울 때 법은 사법 쪽에 속하냐 공법 쪽에 속하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요. 다시 한번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한 것은 사법이다. 국가가 우리 개인적으로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은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사법이라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이익, 바로 사익이라고 그러죠. 사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사법이고, 공법이라는 것은 공익을 우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은 공법이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법률에는 사법에는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있는 바로 민법, 이게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법 중에서는 민법이 가장 중요한 법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법의 근원이라고 그래. 모든 공법 자체에도 이 민법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 민법을 잘 하시게 되면 나머지 법률의 원리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면 1차 과목에 민법 하면 신경을 많이 쓰는 과목이 바로 여기예요. 왜냐하면 공법보다도 범위가 훨씬 넓어요.
법이라는 법 하나인데 민법인데도 훨씬 법률의 종류가 많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실제 공법보단 더 어려운 법률, 이게 바로 민법이에요. 여러분들 민법이라는 과목은 조문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조문은 실제로 출제된 것도 없어요. 거기에 따른 판례, 사례 요런 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조문에는 가불병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우리 판례가 뭐예요? 가불병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을 하다 보니까 공법을 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2차 과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지. 내용 자체는 민법이 훨씬 분량도 많고 공부할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초가 되면 공법하는 것도 쉬워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선 합격을 목표로 할 때는 동시에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 끝나고 공법한다가 아니라 동시에 공부하셔야 돼. 모든 법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이쪽에서 배웁을 배우면 이쪽에 써먹는 거고 이쪽 법 쓰면은 이쪽에 써먹는 거고 이러니까 동시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법 같은 것도 보통 사법에 속하고 있고 그러면 공법 쪽에는 바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최고 법률인 헌법 이게 바로 공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법 시간에 많이 써먹어야 되는 법률은 요 행정법. 요 행정법도 대표적인 공법이다. 그리고 형법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항상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 여러분 형법을 규제했을 때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처벌 주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법이라는 과목은 국가가 사인에게 항상 어떻게 한다?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규제하려고 만든 법. 이게 공법.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제 대신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공법 시간에는 국가나 사인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국가는 행정청이다 이렇게 부르고 사인이라고 하면은 일반 국민이다. 그래서 모든 공법 시간에는 국가라는 말은 행정청 그리고 일반 국민 이렇게 표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행정청만 알아도 공법의 10%는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울 때도 행정청 미리 한번 설명드렸고 행정청 꼭 좀 기억하고 오라 이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행정청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항상 공법 시간에 행정청 하면은 크게 두 개로 분류할 때는 국가하고 지방이다 이렇게 분류하고 요 지방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줄여서 지자체 그러죠. 지자체라는 게 행정청, 또 국가도 행정청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이 국가는 여러분 책에는 국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중앙행정기관이라는 것은 무슨 부를 말하는 거죠. 자, 국토교통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이런 것들을 합해서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가 장자가 붙었을 때 요게 이제 행정청으로서 무슨 부의 장관이다 이렇게 말해. 항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장관의 이름을 말해요. 그런데 이 장관은 여러 명의 장관이 있기 때문에 법률마다 그 주무장관이 있어. 법률마다. 공법에 해당되는 주무장관은 누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즉 여러분들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관의 이름은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공법상의 주무장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국토부 장관 이렇게 읽을 거고 아마 1월이나 3월에 가면 여러분들이 줄여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국장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공법상의 주무장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용어 중에서 이제 많이 혼동하는 게 뭐냐?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요 중앙자 앞에가 관계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때는 그럼 누구를 말하느냐면 이 관계자가 들어가면 국토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장관을 지칭할 때 저런 지문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에 국토부 장관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에 관계돼 있다. 농지에 관계. 그러면 농지에 관계된 장관은 누구다? 농림부 장관이야. 그 다음에 바다에 관계됐다. 그럼 바다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공법상의 주무장관은 국토부 장관인데 이 사람 외의 사람을 일일이 이름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행정 앞에다 뭐 붙인다? 관계자를 붙여요. 앞으로 이제 책 읽을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장 그러면 누구는 빠져 있어? 국토부 장관은 안 들어가. 국토부 장관은 안 들어간 나머지 장관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가 관계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불러요. 이런 용어들이 빨리 이해가 되시면 책 읽을 때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들 읽으실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쪽에 내려오면 지방 쪽은 크게 두 개로 구분해서 광역자치단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두 개로 구분. 그럼 광역자치단체는 시도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다 장자를 붙이게 되면 시도지사라고 불러요. 그럼 앞으로 행정구역에서 이 도 앞에 있는 시는 항상 어디를 말해요? 특별시나 광역시예요. 도라는 지문 앞에 시가 있으면 특별시, 광역시야.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 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걸 시도지사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 그러면 시, 군, 구를 말하죠. 시, 군, 구. 그러면 거기에 장 그러면 그 장이란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세 사람을 맨 아래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장이다 이렇게 불러져요. 자, 그러면 이제 특히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제 순서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장 밑에는 자 광역자치단체 장, 광역자치단체 장 밑에는 기초자치단체 장 이렇게 부르겠죠. 자, 이름으로 하면 국토부 장관 밑에는 시도지사,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반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상급 기관 그러면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상급 기관 그러면 국토부 장관 이런 식으로 공법 시간에는 요 세 단계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 이것만 하면 여러분 공법의 가장 기초적인 10%는 자동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입문과정, 기초과정인데도 오늘 요 기초과정 3시간 조금 넘게 하는데 그것만 들어도 올해 40문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4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4문제. 오늘 배우는 것만 갖고도. 요게 그냥 공법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책에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법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용어만 읽혀도 모든 지문을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40문제 중에서 오늘 배운 게 4문제라는 것은 10분의 1이죠. 거기에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이따가 보기 하면서 이런 게 시험에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래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데 그러면 시도지사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또 다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또 헤매요. 시도지사는 5명을 지칭해. 5명. 자, 5명은 특별시장,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자, 도지사, 그리고 이제 추가되는 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요렇게 5명을 시도지사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서울특별시장. 자, 광역시 6개 광역시장. 자, 도 하면은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는 도지사예요. 요거는 세종시죠. 세종시. 세종시를 특별자치시 이렇게 말해. 그래서 특별자치시장이에요. 요건 제주도.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지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요 사람들을 시도지사.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만 생각하시면 안 돼. 요 5개를 떠올릴 줄 알아야 지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순서별로 알아보면 그러면 특별광역시장 밑에 여기서부터 알아볼게요. 특별시장의 하급기관은 누구다? 구청장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공법 시간에 나오는 요 구청장이라는 지문은 항상 어떤 시를 말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에요. 창원시에 있는 구청장은 행정청이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반드시 구청장은 어떤 구청장?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요 지방은 여러분들이 뭘로 뽑는 사람? 선거로 뽑는 사람을 행정청이라고 그래. 창원시장은 여러분이 선거로 뽑았지만 창원시에는 구청장 선거 뽑지 않았죠? 그건 임명직이야. 임명직은 행정청이라 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다른 법률에 가면 구청장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공법 시간에 나오는 구청장은 항상 어디의 구청장이다? 특별시나 광역시 구청장을 말해요. 그러면 광역시장 밑에도 누가 있다? 구청장이 있다죠. 그런데 광역시장 밑에는 누구도 있다? 군수가 있다. 요거 신경 쓰라고 그랬죠. 지금 당장은 써먹지는 않아도 도시정비법 배우게 되면 요 군수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 광역시에서는. 그러니까 요거 신경을 반드시 써. 오늘은 요거 생각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역이란 무슨 뜻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광역이라는 말은 넓다가 아니라 공법 시간에 쓰는 광역은 인접한 둘 이상 그 시나 군이 합해진 걸 광역이란다. 이렇게 배웠죠. 항상 광역이라는 말은 공법 시간에는 인접이 무슨 뜻? 붙어 있어. 붙어 있는 둘 이상 시군이 묶어졌을 때 이걸 광역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기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자, 우리가 부산광역시라고 하는 것이 왜 부산광역시가 됐느냐? 자, 원래 무슨 시하고 부산시하고 자, 그리고 기장군 요게 합해지면서 부산광역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광역이라는 것은 붙어있는 시하고 군이 어떻게 됐다? 합해졌다. 그게 광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대구광역시는 대구시하고 뭐가? 달성군이 합해져서 대구광역시. 옆에 울산시하고 울주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광역시는 항상 시하고 뭐가? 군이 합해진 거야. 그걸 광역시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창원시는 광역시가 못 되는 이유가 군을 아직 못 끌어들였어. 그래서 그냥 창원시는 그대로 창원시야. 여러분이 그 전직 그 창원시장이 광역시 만들려고 노력 엄청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군이 안 도와줘. 군이 들어와야 되는데 군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광역시가 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모든 광역시는 시하고 뭐가? 군이에요. 내가 인천까지도 설명했죠. 인천시 그러면 강화군, 옹진군 이런 걸 끌어들여서 광역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법상의 광역이라는 말은 요 뜻을 생각해야 이해가 되시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광역시에는 구청장도 있지만 누구도 군수도 있다.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 내가 도시정비법 할 때 또 설명해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요 도지사죠. 도지사의 하급 기관에는 시장 그리고 군수 이렇게 두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시험으로 출제되는 행정청은 여기를 물어봐. 결론은 여기야. 시장이 뭐 만들었다 그러면 도지사에 확인받으라. 군수가 뭐 했다 도지사 확인받으라. 그럼 도지사가 무슨 일 했다 아래 사람 누구냐 시장 군수야.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 구청장으로는 시험 문제 나온 게 거의 없어. 실제 시험에 가면은 도지사하고 시장 군수 관계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지사 밑에 그러면 누구? 시장 또는 군수. 반대로 군수가 무슨 일 했다? 상급기관 누구한테? 도지사 확인받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요거는 딱딱 머릿속에 외우시면 돼. 그 다음에 세종시는 하급기관 없다. 제주도에도 하급기관 없다. 근데 모처럼 제주도 갔더니 서귀포시, 제주시 이런 게 눈에 띄더란 이야기야. 그거는 선거로 뽑지를 안 했어.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했어.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니다 이 뜻이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 행정청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방선거 한다. 그때서 여러분이 투표로 뽑은 사람들 그 사람만이 행정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 과정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 요것만 해도 여러분들 공법의 10%는 자동으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것만 정리되면 여러분 책에 지문에 맨날 나오는 누가 뭐 한다 이런 말 안 외워도 돼. 요것만 갖고 있으면. 그 다음 여기 시장에는 요 시장이라는 말은 일반 시가 있는데 세 가지라 구분이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라는 게 있어. 일반 시장. 그런데
대도시 시장이 있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년 6월에 가면 아마 6월 되기 전에 미리 나오겠죠. 특례 시장이라는 게 있어. 특례 시장. 요게 이제 새로 신설이 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요 시장은 일반 시장이야. 근데 그 시장 중에서도 인구가 50만 이상이 된다. 50만 명 이상이 되는 시가 있을 때는 그걸 대도시 시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경상남도는 요 창원시하고 요 김해시가 대도시에 속해 있었죠. 그런데 특례시장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시는 지금부터 이름을 특례시로 부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창원시가 어디에 속해요? 특례시에 속해. 특례시.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는 일반 시장이 있고 50만이 넘어가면 대도시장, 100만이 넘어가면 특례시장 이렇게 불러. 그래 광역시는 될 수 없어. 이거는 광역시가 되면 독립이 되는데 이건 독립시켜주지는 않아. 왜 그러냐? 경상남도의 모든 재정은 어디서 들어와? 시나 군에서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요놈도 독립시켜서 창원시도 광역시로 독립시키면 경상남도는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 그러나 저기 부산하고 울산에서 이미 빠져나가서 돈이 안 들어와. 근데 만약 창원시 같은 데가 경상남도에서 빠져나가면 경상남도는 맨날 적자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주지를 않아. 시군도 그래서 합세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은 할 수 없이 뭘로 특례시라는 별도의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것도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고, 이 시험에서는 대도시가 어디냐 이런 걸 묻지는 않아요. 단지 50만 이상일 때는 뭐다? 대도시. 100만 이상 특례시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항상 일반 시장은 무슨 일을 하려면 전부 누구의 간섭을 받아야 돼? 도지사. 근데 요 두 사람은 도지사 간섭을 안 받아도 독립시켜주는 시장이다. 그 말이야. 그러려고 독립시키려고 이름을 대도시, 특례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과정에 들어가면 일반 시장은 반드시 누구한테? 도지사 확인을 받아야 돼. 근데 대도나 요 특례시장은 그런 경우가 필요 없다. 이러려고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정청 개요 꼭 좀 정리하시고, 이런 게 억지로 외워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런 틀이 있다는 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 그리고 집에 가시면 한번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 그리고 공부하실 때 요거는 이제 법률에 따라 설명한 거니까 이렇게 써드렸지만 이런 건 무시하셔도 상관없어. 그냥 항상 중앙행정 요거 정확하게 하면 돼. 중앙행정기관장 무슨 장관이다. 그때 공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앞에가 관계 붙으면 국토부 장관은 뺀 나머지 장관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제 장관 밑에부터는 요거 빼고 바로 누구다? 시도지사다. 이런 거 광역자치다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시도지사다. 시도지사는 몇 명이냐? 그러면 요 5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시도지사 밑에는 시장구수 구청장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특별시 광역시에는 누가 있고? 구청장이 있고, 도지사 밑에가 시장군수고, 그리고 세종시나 제주도는 하급기관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일반 시장을 구분할 때는 일반 시장 그대로 구분하되 대도시 또는 특례시라는 개념이 따로 있더라. 그래서 인구가 50만 이상이냐 100만 이상이냐 이렇게 구분해요. 이게 행정청이에요. 요걸 앞으로 계속 공법 시간에 이걸 사용해야 돼. 공법 시간에는 요 지문들이 계속 나와. 모든 지문 첫 번째 지문에가 누가 뭐 한다. 그게 공법이야. 아까 우리가 공법은 누가? 행정청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맨날 뭐 이렇게 하겠다. 장관이 뭐 한다. 시도지사가 뭐 한다. 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청만 알면 모든 지문이 쉽게 우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정리 다시. 공법이라는 과목은 행정청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강제적이고 일방적으로 뭐 하려고? 규제하려고 만든 법. 그게 공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부동산에도 다시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 부동산에도 사법 공법. 그럼 법에도 사법 공법. 그럼 우리가 시험 과목이 부동산 뭐다? 공법이다. 이쪽이야. 그럼 부동산 사법하고 공법에도 차이를 보면 우리 개인들이 부동산을 소유, 이용, 개발, 처분할 때 그 자유가 보장이 되는 법률은 바로 사법이다 그래. 그럼 법률대로 하지 말고 부동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사법이에요.
내가 돈 있으면 부동산 살 수도 있고, 자, 그 땅을 이용해서 남한테 자,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내가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 남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요거를 부동산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가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이런 거를 민법 시간에 배워. 민법이 뭐니까? 사법이니까. 아까 대표로 민법은 사법이니까 요 부동산 사법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하면 요 용어를 많이 써드려. 그래서 아마 민법 시간에 가면 요 지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주는 게 요런 원리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공법은 반대로 개인이 여기까지 하는 걸 마음대로 못해. 행정청이 개입을 하게 돼 있어. 자, 개입한다 그 말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 사건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행정청이 개입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 이게 부동산 공법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법 시간에 모든 법조문에 보면 1조가 목적이야. 1조가. 무슨 법 1조 그럼 목적 이렇게 나와. 그 목적 맨 끝에 가면 뭐를 증진한다. 공공복리의 증진이다. 이 지문들이 반드시 나와. 그래서 공법은 요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공공복리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요 공공복리를 다른 말로 공공복지라고도 말해. 공공복지, 공공복리. 그럼 이 뜻이 뭐냐죠.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공공복리복지라는 말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는 이익이야. 어느 사람만 이익 보는 게 아니라 골고루 똑같은 이익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공복리의 증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창원시장이 선거철 되면 뭐라고 그래요? 창원시민에서 무슨 복지정책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말 쓰잖아. 그러니까 창원시민 전부한테 어떤 이득이 가도록 하겠다. 그게 공공복지예요. 대통령 선거는 뭐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모두에게 내가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그러려면 공공복지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65세, 만 65세 되면은 노령연금 25만 원씩 다 주겠다. 그런 것들이 공공복지야.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청이 개입해서 우리 사건을 제한하게 되면 요게 목적이 돼.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대한민국 특히나 투기 열풍이야. 하여튼 돈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투기라는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 돈 있는 사람은 돈 벌고 없는 사람은 못 벌게 되는 게 이 구조란 이야기야. 그래서 어떤 지역에다 신도시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 우리는 집가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집가 상승이 이루어져. 그럼 집가 상승이 일어나면 돈 좀 있다 그럼 뭐 들어가요? 투기 들어가. 그래서 원주민은 반대로 쪽박 차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만 돈 벌게 된 구조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투기 들어오면 꼬드겨서 값싸게 사서 몇 배씩 넘겨서 팔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우리 원주민들은 아무것도 없고 외지에서 온 사람만 돈 벌게 돼 있어. 그래서 신도시 개발한다 이렇게 발표를 딱 할 때 여기는 지금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하고 행정청에서 이놈을 딱 지정하면 돼. 그 모든 토지 거래는 뭐 받아야? 허가 받아야 거래가 이루어져. 그러면 어떤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거래하려고 한다. 그럼 허가해줘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땅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거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공법이에요. 여러분 땅인데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해. 허가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허가 받아야 거래가 이루어져. 그래서 정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집 짓기 위해서 땅을 샀다. 그런 거는 허가해 주겠지만 이게 투기 목적이 있다. 그럼 허가 안 해준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이 또 들어보셨지. 분양권 이런 말. 분양권 전매 금지한다. 내가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도 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이 전부 누가? 행정청이 개입해서 요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건 이제 법률이니까 법률의 학문적인 내용이니까 빼고 간단하게 부동산 사법은 부동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이다. 부동산 공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률이다. 누가 간섭한다?
행정청이 그래서 뭐를 증진하려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공법을 공부할 때는 그 개요를 이해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과목인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됐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이런 거를 배우겠다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법률 공부를 하려면 법률에도 체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법의 질서, 다른 말로는 법의 체계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법에도 순위가 높은 게 있고 순위가 낮은 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네 단계로 구분이 되죠. 네 단계로. 그래서 맨 위에를 헌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 모든 법률의 최상위법에는 헌법이라는 법이 있죠. 바로 이제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법률이 되겠죠. 또는 줄여서 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이나 법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법률과 법은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법의 이름을 정하게 돼 있죠. 법의 이름. 뭐 건축법, 도시개발법 이렇게 법의 이름을 정할 때 글자 수 5글자를 기준해요. 5글자. 5글자 안에서 끝나면 끝에가 법으로 돼 있어요. 5글자보다 이름이 더 길어졌을 때 그때는 끝에가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관습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법안이나 입안에서 만들어내면 이름 붙일 때 반드시 거기에 맞게끔 붙여요. 5글자로 끝날 때는 무슨 법. 5글자보다 길어지면 무슨 법률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5글자가 넘어가도 법으로 끝나는 게 딱 3개가 있어요. 여러분 과정에 1개가 나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국회의원인지 보좌관이 율자 빼고 올린 거니 그건 알 수는 없지만 법이 한번 공포되면 그냥 그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불러 쓰고 있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5글자냐 5글자 넘었느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과 법 밑에 있는 걸 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 다시 명령 밑에가 이제 자치 쪽에 와서 우리 지자체 쪽에 오면 자치법규라는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가장 상위법이면서 개수는 1개밖에 없어. 헌법이라는 법률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유일무이한 법. 하나이지 2개 될 수 없는 법. 하나만 있고 2개는 없다. 그게 헌법이에요. 그리고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려면 국가가 뭐가 있어야 돼? 헌법이 있어야 돼. 그래서 헌법 1조에다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다 하고 명시해야 되는 게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을 근거로 해서 많은 법률이 만들어지는데 법률의 개수는 무한대겠죠? 수시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수없이 많은 법이니까 그런 헌법이나 법률은 의회에서만이 제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말로는 국회라고 그러죠.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혹시 제정하고 개정하고 차이. 제정한다 그 말은 지금처럼 새로 법을 만든다 그럴 때는 제정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개정이라고 써 있을 때 개정한다 그 말은 있던 거를 고친다 그럴 때는 개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나라가 이제 이미 우리나라니까 헌법이라는 게 있죠.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 헌법 개정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국회에서도 헌법 개정하려고 지금 헌법 개정위원회도 만들고 이러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 제정. 있던 걸 고칠 때는 개정한다 이런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밑에 헌법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률 밑에 있는 명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명령은 시행령과 그 다음에 시행 규칙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들 줄여서 영이라고 말하고 요 시행 규칙은 줄여서 규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법 체계에 가면은 법조문이 쭉 써져 있을 때 법 제 몇 조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고
영제 몇 조. 요럴 때 영 이게 뭐를 말한다? 시행령을 말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책에서. 그다음에 시행규칙은 우리 시험에는 많이 쓰진 않고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의외인데 그러면 명령은 누가 만들 거냐? 자, 우리가 법이 만들어지면 그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집행한다. 행정부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겠죠. 그러면 행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거기서 필요한 거 만들어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시행령은 우리 행정부의 대장인 누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법률을 시행령이다 이렇게 말해. 그럼 이제 대통령령 밑에가 누가 있나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있죠. 그래서 총리가 법을 공포할 때 규칙이라고 그래요. 또는 각 부서에서 국토교통부, 그럼 국토교통부에서 법령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럼 부령 그래. 그런 것들을 규칙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회에서, 나중에서는 행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뭐냐? 국회의원들이 행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다 모른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뭐 날짜는 며칠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행정부에서 만들어 써라 하는 것을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그다음에 자치법규라고 하면은 바로 조례라는 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또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하고는 달라요. 그럼 규칙이라는 것은 항상 행정 쪽에서 만들게 돼 있어. 그럼 조례면 여기 지방의회가 되겠죠.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것을 조례라 그래. 그럼 원래 만들어진 법률이나 명령 같은 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든지 다 적용하겠죠. 근데 창원시에 오면 창원시만의 특색이라는 게 있어. 그럼 창원시에는 꼭 필요한 내용이 있거든. 창원시 어디에서? 의회에서 법령을 만들어 써라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례라고 그래. 그럼 의회에서 만들면 요 규칙은 지자체 장들이 만들게 되면 그건 규칙이라고 그래. 그럼 아까도 의회에서 만들었고 다시 어디에서? 행정청에서 만들었고 의회에서 만들고 다시 어디에서? 행정청에서 만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요건 쓰지는 않아요. 시험에서는 조례까지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다 보면 무슨 조례 그 말로 그건 지방에 있는 의회에서 만든 법령이구나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요게 법의 체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법률하고 법령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겠죠. 법률은 하나의 법만을 말하고 법령은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를 합해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봐보세요. 부동산 공법은 6개 법이 아니라 6개 뭐다? 법령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18개를 배우게 돼 있어요. 18개. 하나의 법 밑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 하나.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축법이라는 법은 들어보셨겠지? 건축법. 그러면 건축법에는 건축법 무슨 령, 시행령, 또 건축법, 시행규칙. 그럼 하나의 법마다 이렇게 3개의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공법의 범위가 넓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사법에는 이런 게 없어. 사법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말이 없어. 예를 들어 민법 시행령 이런 말이 없어. 민법 시행규칙 없어. 공법에만 존재해. 공법에만. 공법은 항상 행정처에 직접 시행하려 보면은 의회에서 만들어주는 걸 갖고 행정처에서 별도로 또 만들어 쓰게 되니까 범위가 훨씬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나 다행히 여러분들 시험은 여기까지는 출제된 게 거의 없어. 내도 한두 문제 정도는 관련이 있는데 그런 거는 틀리셔도 상관없어. 주로 법과 시행령으로 대부분의 책은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한 법의 내용이 한 70%, 시행령 내용이 한 40%, 요 있는 것 중에 한 40%만 여러분 시험에 반영이 돼요. 그건 무슨 뜻이냐? 공인중개사 시험은 중개업에 관련된 규정만 출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 중개교업에 관련된 규정만.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배우진 않고 거기에 관련 규정만 조금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일단 공법은 분량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조례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런 걸 지칭한다 하고 알아들으시면 되겠고
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부동산 공법이란 다른 말로는 토지 공법이다. 근데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토지 공법 그러면 토지 공법에는 약 300여 개 법령을 합해서 토지 공법 그래요. 근데 요거를 시험을 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요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그 중에서 몇 개만 6개만 뽑아온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은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75년도에 공인중개사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면서 생겨난 과목이 뭐다? 부동산 공법이에요. 지금도 토지공법은 계속 있어. 그러니까 토지공법은 여러 전문 서적에 가면 부동산 공법 이런 책은 없어. 토지공법 책이 있어. 토지공법. 그럼 토지공법에는 그 분야에 따른 모든 법령이 다 들어있어.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 중에서 초기에는 9개를 뽑았어. 9개를 뽑아서 부동산 공법. 지금 법령이 조정이 돼서 6개만 뽑았어. 그래서 6개를 부동산 공법. 큰 의미로는 뭐라고 그래? 토지 공법. 아까 우리가 저기 부동산 보면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건물에 관한 법은 여러분들 쉽게 건축법하고 주택법만 건물에 관한 거야. 나머지는 전부 다 토지에 관련된 법이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는 부동산이라는 뜻은 원래는 큰 의미로 뭐다? 토지공법이야. 토지공법. 그러니까 건물이 먼저 있어요. 땅이 먼저 있어. 쉬운 말로. 땅이 있어야 되는 거든. 그 땅이 기본이 되니까 토지공법 그래. 거기다 이제 건물 올리면은 건물에 관련된 공법 이렇게 해석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공법으로 부르든 토지공법으로 부르든 상관은 없는데 이 두 개의 법은 전부 다 행정법, 이 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성격, 요런 게 그대로 넘어온 게 토지공법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지공법은 조문밖에는 없어. 조문밖에는.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용어들은 전부 어디에서 행정법에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법의 기본적인 용어를 알으셔야 이 공법 시간에 쓰는 용어를 알아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법이라는 법을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공법 접하는 게 쉬워져요. 원리 자체가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행정법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행정법의 용어만 갖다 쓰는 거지 행정법 배우는 시간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법이라는 법을 분류를 해보면 행정법은 3개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3개 파트로. 행정조직법이라는 게 있고 행정작용법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구제법 이렇게 해서 3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 여러분들의 시험은 그 중에서도 행정작용법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또 결론은 이 행정작용법에 해당하는 건 공인중개사 2차 과목 다 여기에 해당돼.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은 다 공법이야. 공법이면서 행정법에 어디에 해당한다? 행정작용법에 해당이 돼.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오늘 용어 배운 것들이 나머지 중개사법 시간에라든가 공시법이나 세법 시간에 나오는 용어들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는 가장 추가되는 게 뭐다?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행정조직법은 왜 우리 시험에 관련 없느냐? 자, 문장 그대로 읽어보세요. 행정청에 관한 조직법이에요. 행정청의 조직법. 그럼 행정청의 조직원이 누군가요? 행정원의 조직원. 그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야.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법률을 알 필요가 없잖아. 자, 그러면 공무원의 종류가 2개 있다. 어떤 종류? 공무원 종류. 아까 행정청이 2개로 나눠졌죠. 국가, 지자체. 그러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이렇게 구분해. 자, 그러면 창원시에 근무한 사람은 국가직이야, 지방직이야? 지방직 공무원이야. 장관이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은 국가직 공무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계속 누구만 행정청만 알면 다 거기에 맞춰서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조직법도 그런 내용인데 우리는 뭐 조직에 관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시험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작용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제법은 여러분 시험에 딱 2가지가 출제가 돼요. 손실보상하고
행정쟁송. 요게 두 가지가 출제되고 올해도 요 지문이 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구제에 관한 내용 배우고 행정작용에 관한 내용도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행정작용.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작용 이 지문 나오면 무슨 법이다? 행정법이다. 이렇게 막 그냥 알아들으시면 돼. 행정법에 나온 용어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럼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의 성격은 어떻게 돼 있느냐? 아까 한번 나왔던 규제법이죠. 자, 문장 그대로 규제라는 말은 여러분한테 하라요, 하지 말라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규제법이에요. 근데 규제법이라는 법이 말로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뭐로 만드느냐? 계획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공법을 계획법이라고 불러. 특히 공법은 계획으로 시작해서 계획으로 끝나는 법이에요. 항상 계획 만들어서 계획으로 끝난다 해서 계획법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공용부담법이다 이렇게 말하죠. 공용부담법.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시골에 땅이 좀 있는데 어느 날 집으로 통지서가 왔어. 거기 도로가 나니까 땅 수용합니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 그런 게 뭐예요? 공용부담법이야. 요 법에 의해서 남의 땅도 뺏어다가 사업할 수 있다 하는 게 공용부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모든 절차법에 속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현재 요 규제법이다, 계획법이다, 공용부담법이다. 자, 요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다? 행정작용법에서 나왔다. 행정작용법에 가면 요런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다. 요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요 계획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용을 좀 배우시게 되겠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하면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그 다음에 목적이 아까 있었죠. 목적은 공법은 전부 뭐를 증진하는 법? 공공, 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 그러니까 300개 법률이 있다. 그럼 3개 법률도 뭐 때문에? 공공복리 증진. 여러분이 배우는 6개 법령도 뭐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과목. 그 다음에 출제 분포. 자, 문항수는 40문항. 요거 기준해서 어떤 법령에서 몇 개씩 출제되느냐 요 내용이에요. 자, 첫째가 국토의 계획 및 자, 이용에 관한 끝에가 뭐라고 나오겠죠? 법률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 과목이에요. 이게 부동산 공법은 법령의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을 묶어서 부동산 공법했고 실제 과목은 요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울려고 하시면 잘 안 외워져. 법령 이름도. 그래서 끊어서 읽어보시면 돼. 국토 그러면 국토란 뜻은 전국의 토지. 전국의 토지를 줄여서 국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가면 이제 국토 이런 말 나와. 그럼 전국의 토지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럼 전국의 토지는 뭐가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해. 계획에 의해서 뭐 하는 법이다? 이용하는 법이다. 이게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는 요걸 약칭하라 그러죠. 즉 지문이 길어. 법령의 이름이. 그럴 때는 약칭하라 그 말은 5글자로 줄여 써라 그 말이야. 5글자로. 그래서 5글자가 뭐냐? 국토계획법 이렇게 말해. 5글자가 길어질 때는 법률인데 5글자로 표현할 때는 항상 법으로 표현해야 돼. 그래서 국토계획법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가 국토계획법 하면 요 말을 이해하시면 돼요. 상식으로 계획이 먼저예요? 이용이 먼저예요? 계획이 먼저겠죠. 그래서 계획 쓰고 이용은 생략하고 그래서 국토계획법. 그러면 창원시도 무슨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법에 의해서. 자, 창원시도 전국의 토지 하나니까 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지금 뭐 하는 거?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법률은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러죠. 도시개발법. 이 도시개발법이 바로 여러분이 아는 신도시 만드는 법이에요. 신도시 만드는 법. 그 신도시 만드는 법을 도시개발법. 자, 요거 한번 이제 알려드릴게요. 개발한다.
그럼 여러분 혹시 개발의 뜻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개발한다 그러면 뭐를 말해요? 국어사전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용어가 전혀 달라요. 국어사전에는 토지를 유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 토지를 유용하게 하는 것이 개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개발한다 그러면 건축물 건축한다. 이게 개발이에요. 건축물 건축하는 게 개발이다. 여러분 맨 땅이 있다. 맨 땅에다 뭐 지으면 건물 지으면 효용이 어떻게 돼? 유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개발이야. 토지 형질 변경한다. 이게 개발이에요. 여러분이 토지 형질 변경 예를 들어 전답이 있다. 요거를 뭐로 바꾼다? 대지로 바꾼다. 이게 형질 변경. 그럼 토지가 어떻게 돼요? 유용하게 됐죠. 전답보다는 대지로 되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유용하게 됐어. 이게 개발이에요. 또 필요하면 토지 뭐한다? 분할한다. 토지 분할한다. 요것도 개발이에요. 땅에 있는 돌이나 흙을 캐낸다. 이런 것도 개발이야. 그 다음에 물건 쌓아놓는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이라고 하면은 요 5가지를 지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개발의 뜻은 요거야. 그럼 이렇게 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신도시 만들어지죠. 자, 전이나 답을 뭐로 바꾸고 대지로 바꾸고 건물 짓겠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땅 분할해서 도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니까 분할되고 돌 같은 그냥 흙을 또 캐내기도 하고 자 물건도 쌓기도 하고 이런 게 되면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해서 요걸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저런 행위를 하게 되면 뭐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더라 하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거 예외예요. 법률로 안 끝나고 법으로 끝난 거. 자, 이것도 어차피 이름이 기니까 약칭하겠죠. 도시정비법이에요. 도시정비법. 자, 그럼 요거는 개발법. 요건 뭐죠? 정비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읽으려면 요건 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비라는 것은 뭐냐?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요게 정비법이에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그럼 요 세 개법 연관해 보죠. 창원시는 1번법에 의해서 개발이 됐겠죠. 그럼 창원시가 만들어지고 20년, 30년이 흘러간다. 그럼 노후화가 되겠죠. 노후화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재개발도 하고 재건축하겠죠. 요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또 밖으로 나가서 커져야 돼. 그래서 뭐로? 주변에다 신도시 형성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있어야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의 시나 구는 커질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는 게 바로 요 세계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분양권 전문, 입주권 전문 써줬는데 자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겠죠?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이제 분양권, 입주권 나오죠. 혹시 분양권하고 입주권의 차이가 뭘까요? 분양권, 입주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배우시게 돼. 이 입주권은 조합원에게 주는 권리예요. 그래서 조합원 지위예요, 이건. 입주권은. 그래서 요거는 주택으로 간주를 해. 주택이야. 그러니까 무주택, 1주택자가 입주권 하나 받았다. 그럼 몇 주택자야? 2주택자야. 그러면 이제 세법상에서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처분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집이요, 집. 그런데 우리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권리냐? 우리 통장으로 당첨이 된 거야. 청약 통장. 당첨되면 그건 분양권이라고 그래. 이건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요. 왜? 당첨만 됐으니까 자, 맨 먼저 뭐 해야 돼요? 계약금 내고 그 다음에 중도금 다 치르고 잔금까지 내야 주택이 돼. 입주권은 바로 주택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하기 전에 이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거든 사실은. 우리 또 공부가 끝났어도 입주권 써놓고도 지가 뭔지도 몰라. 분양권이라고 써놓고도. 이런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 들어가면 배우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정비법은 여러분들 실생활에 꼭 필요한 법이죠. 근데 가장 어려워. 실무적인 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공부하셔야 돼. 네 번째가 농지법이 되겠죠. 다섯 번째가 건축법.
자, 6번째가 주택법. 이렇게 해서 6개 법이 여러분들의 시험법이다. 여기서도 주택이라고 표현했는데 주택은 결론은 여기는 아파트를 말하죠. 아파트에 관한 법률이 바로 주택법이에요. 그러면 이거 구분해 보니까 4개는 토지에 관한 법이고 바로 이게 건물에 관한 법이더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건물은 오로지 이 2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전부 다 뭐에 관한 거? 토지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과목부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외워야 된다. 그러면 과목 외우시라는 얘기야. 과목을 정확하게 외워야 내가 지금 배우는 법률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법률도 모르면서 부동산 공법 공부한다. 그러시면 안 되겠지? 부동산 공법 그러면 6개 배우는 법 이렇게 먼저 시작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요 과목 소개까지 했고요. 시간상 조금 쉬었다가 요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얼마 되고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좀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 혹시 지울 때는 여기까지는 놔두시라고 그러세요. 이쪽으로.